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오신 내용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을 온 저에게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 받으면 제가 사회자 인포를 좀 발동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식 소비자만 보셨는데 제가 공부하고 거기가만 제가 간만에 지식 소비자가 된 듯한 뿌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멘트 좋아요. 하나 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 소비자이기보다는 지혜 소비자이기 같습니다. 진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디보다 사회자 인포를 받아내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드리시면 번쩍 소리 보여주십시오. 사회자 인포 먼저 가까운 곳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이종호라고 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자유의 20년 얼굴에서 편안한 미소와 자유로 느낌을 받아서 참으로 정치보다는 자유로 돌아오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 식단화가 좀 나왔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여담이 있어서 틀려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통진당에 계셨고, 또 미통당 야권 세력으로서 약자의 어떤 대변하는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해요. 마치 서민을 떠나서 국민들, 그리고 우리는 대학생들 자체가 사실 약자의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삶을. 그래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 스텝을 쌓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권을 기대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물론 제 후견입니다만,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던 것들이 계속 져요. 최근에, 노인찬 의원님이 진 사건으로 정의라고 믿었던 것들이 계속 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의롭게 어떤 정의적인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어도 계속 폐하게 되는 사회를 보게 된다는 거죠. 거기 현장에, 폐하는 현장에 계셨던 전 대표님이 얘기를 듣고 싶고 하나 더 듣고 싶은 것은 자유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굉장히 이상적인 남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되게 매력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치인 유시민으로서의 약점은 무엇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약점이요? 약점. 우선 질문을 2개 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의는 살아있다. 항상 권선징악, 정의는 결국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그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오죽 그랬으면 한 2000년 전에 이제 사셨던 분이지만 중국 역사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마천 이 사기를 보면요, 거의 도척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도척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저희 책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도척은 정말 흉악무도한 대규모 강도단의 이 잔혹한 두목이었는데 정말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도 천수를 누리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백이숙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 그거 아닙니까? 의인들은 저렇게 굶어 죽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천수를 다하니 하늘에 도가 있는 거냐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 개탄이 가끔 나오죠. 29만 원 대통령 할아버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다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2000년 동안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느냐? 문명이
좀 더 훌륭하게 발전하지 않았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정의가 승리한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기는 거고요. 거의 매번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죠. 정의로운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패배, 이와 같은 패배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늘상 있어온 일이고 이것이 너무 괴롭거나 이것이 허무해서 뭘 못하겠다 그러면 뭘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큐식 정신승리법. 예, 정신승리법이죠. 지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근데 괴로워한들 변할 게 없는데,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또 이길 거예요. 가끔씩. 가끔씩만 이겨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저 약점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꼽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말을 너무 잘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약점. 되게 인기 있는 분들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굉장히 어휘 숫자가 적잖아요. 어휘가 아주 적고 문장이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것이 고도의 그런 어떤 소통 전략인지 단순한 어휘의 부족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하튼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실현한 것도 엄청 많잖아요. 뭐 국정원 여직원 어린 젊은 여성은 인권을 유린했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등등.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정치인을 평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낙선하셨지만 표를 많이 얻은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말씀 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하는 대통령이 두 번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근데 그분들은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강점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나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물론 저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 밑에 자막을 보면 진짜 말을 잘해요. 네.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훌륭하게 보는데 굉장히 논쟁적이고 명료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뭐 안 그렇더라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정치를 통해서 인생 승부를 보려는 자세가 없었다는 거. 그게 제일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는 것이 훌륭한 목표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때로 그분은 무엇이 되는데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했지만 그 둘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를 위해서 무엇이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경우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것은 운명이다 그렇게 믿은 적도 없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진짜 모시고 나의 삶과 죽음 모두가 이 안에 있다 이런 상당히 종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셨어요. 그분은 가톨릭 신자시기도 했고 자기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그 정치의 흐름 속에서 던지면서 하셨어요. 저는 근데 단순히 정치를 공익근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들이 인정해주면 하고 국민들이 싫어 그러면 집에 가고 그게 현대적인 정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운명이라든가 또는 나의 전 존재로서 엮어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지금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대통령은 5년짜리, 국회의원은 4년짜리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정치인들이 필요하니까 나는 여러 색깔을 가진 정치인 집단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 색깔대로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이 색깔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혼자 내 길을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맹자의 이 말이 하도 좋아서 제가
또 졸저 청춘의 독서에 인용한 바 있습니다. 하늘이 허락하면 만백성과 함께 그 길을 가고 허락하지 않으면 홀로 그 길을 간다. 그런 맹자는 보수주의자지만 저는 그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 정치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정말 바리케이트 치는 심정으로 하다가 영화 레 미제라블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죽을 사람 죽고 전사자 많이 났거든요. 감옥 간 사람 많고 정치하다가. 그래서 저는 중상은 안 입었으니까 어느 날 조용히 하수구를 통해서 간단한 메모 한 장을 남기고 집에 갑니다. 이렇게 하고 바리케이트를 탈출해서 온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약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존재 전체를 거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그룹 에드군 코퍼레이션에서 일하고 있는 광고공과 불상권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은 약한 서브맨십은 강하지만 리더십은 약해서 평소에 뭐 팀원에 보조해주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감이 있는데 조별 과제를 한다든지 공모전에서 팀장을 맡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리더십은 이제 앞으로 있어서 꼭 필연적인 것 같아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현해야 하는지 또 유시민의 강연 유시민님은 어떻게 리더십을 키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별도의 강연이 필요한 수인데. 근데 이제 저는 실패한 리더십의 전형적인 거잖아요, 언론.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참 대략 난감인데, 그래도 실패에서도 배우니까요, 그죠? 나는 남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이런 심정으로 그 실패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게 리더십이죠. 그죠? 억지로 따르게 하면 강제죠. 신입생 MT 가갖고 뭐 쪼그려 뛰어시키고 무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런 건 리더십과 관계가 없어요. 그 반대되는 거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의 의도, 의사를 받아들이도록 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리더십을 획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론은 모르겠고, 제 느낌에는, 제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러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이야기지만, 1980년대 초반에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졸업을 한 후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공장에 취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대체 몇만 명이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공장으로.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 위조가 안 돼요. 이게 요새는 마그네틱 카드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때는 안에 사진하고 종이를 넣고 이 코팅 된 거였거든요. 그 위조법을 우리가 다 학습을 했었어요. 그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얼려가지고 어떻게 탁 하면 가운데가 딱 쪼개져요. 그러면 거기 그 사진을 빼내고 자기 사진을 집어넣고 다리미로 딱 다리면요. 정말 깜짝같이 다른 사람 주민증에 자기 사진이 들어가요. 그걸로 나이도 속이고 이름도 속이고 취직들을 했거든요. 잡히면 공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처벌을 받았죠. 취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노동조합을 만들 때 맨날 기계 고장 내고 불량품 만들어서 라인 세우고 이런 사람이 노조 만들자 그러면 누가 하자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노동조합 만들 때 잘 만드냐 하면 자기 작업량을 제한된 시간 안에 다 채우고 시간이 남아서 일을 잘해야 돼요. 다른 동료의 기계가 고장을 일으키면 빨리 쫓아가서 응급조치를 해서 해결해주고 만능의 해결사인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6개월, 1년을 하고 나면 이제 처음에 친목회를 만들고 등산을 가고 산악회를 만들고 그 다음 단계에 공부 모임을 하고 그럼 노동조합으로 가거든요. 그런 사람이 할 때 노동조합이 잘 만들어져요. 그게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일을 지금 이 인터넷 교육 분야 이런 쪽에 하시는데 문화 콘텐츠도 다루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기능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색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편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그게 리더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정치 생활이 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대중들한테. 그런 호불호가 갈릴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렇게 큰 정치인이 되려면 반대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짜 위대한 정치인은 반대가 없으면 만들어낸다고. 반대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시대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아젠다 또는 이슈 또는 정신, 요구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아주 훌륭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 그게 항상 환영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위대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들은 처음에 위험한, 낯선, 불온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겠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돼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그랬잖아요. 겁이 나서. 하느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죽였다가 야 이거 골치 아파. 혹시 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살려주려고 군중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민중들이 죽인 거예요. 그 강도두목하고 둘이 세워놓고 누구 살려줄까 하니까 예수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멍청한 짓이 있을까요? 그 신약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못 박히면서 그랬다. 주여 이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꼭 좋은 일이라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예컨대 개성공단 철수한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70%쯤 되던데요. 저는 이게 멍청한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그리 생각하고 있던 거 제가 알지만 존중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저는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7대3으로 여론이 되어 있는데 3쪽을 편드는 이런, 근데 대통령을 도전해보겠다고 한 정치인으로서는 되게 멍청한 짓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존중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다 갈등을 피해가면서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다시 개성공단 문을 열면 되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리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누군가는 또 그것은 멍청한 것이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과 분쟁, 증오를 조장하는 건 너무 쉬워요. 대중의 심리는 버트런트 러셀이나 이런 대단한 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국가 단위의 대집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충동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우리를. 저도 기분 나빠요. 몹시 기분 나빠요. 북한 체제 그 자체가 기분 안 좋아요, 저는. 완전한 독재 체제고, 인민들을 억압하는 체제고,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체제고, 지극히 무능한, 부패한 독재 권력이. 그리고, 상가가 밀집한 동네에 가스통 메고 지금 라이터 켜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핵, 미사일 이런 거 가지고. 그죠? 그건 내 이거 지금 하고 다니는데 터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 걸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왜 그래? 이렇게. 원하는 게 뭐야? 물어봐야죠. 일단 가스통 내려놓게 하는 게 맞죠. 터지고 나서 그놈을 아무리 욕하면 뭐 할 거예요? 속으로 미워 죽겠어요. 그러나 너 앞으로 잘 살려면 행실을 고쳐야 돼. 가치관을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가스통 메고 나온 사람이 가치관 바꾸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라는 것은 감정과 충동이 지배하는 여론의 속성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정치를 할 때도 이런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하늘처럼 모신다는 것이
국민이 하는 모든 매 순간의 판단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국민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왕이라면 정치인은 신한데 왕이 잘못 가면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리고 안 되면 잘리고 사표 내고 해야 맞죠. 역사상에 위대하고 총명한 왕도 많았지만 멍청하고 등신 같은 왕이 훨씬 많았죠. 왜냐하면 유전자의 우연에 맡겨버렸으니까. 그죠?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우연에 성군이냐 폭군이냐를 맡겨버린 거 아니에요. 이북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체제가 고종폐하께서 다스리시다가 천황폐하가 오시고 그 뒤에 장군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장군님의 아들 장군님의 손자가 지금 통치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해본 나라에서도 그런데 안 해본 나라는 말할 날이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처럼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정치인이 저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처럼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똑같이 하라고 그래요? 아침에 문성근 씨 민주당 탈당 사실 정기 은퇴인데 한겨레신문 칼럼을 보니까 그렇게 장작처럼 막 타오를 게 아니라 숯불처럼 끈질기게 가야 된다고. 숯불은 숯불 될 사람이 가고요. 장작 될 사람은 장작처럼 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숯불이 되려고 그러는 게 정치적 비극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나는 숯불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숯불을 만들려면 장작이 있어야 돼요. 타고 남은 게 숯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장작을 태우기 전에는 불쏘시개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불쏘시개 되려고 안 그러고요. 마른 장작 되려고 안 그래요. 자기는 숯불이 되고 싶지. 사실은 숯불도 아닌데 대부분이. 저는 우리 정치의 비극은 모두가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정치인들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단체로 막 정치인들 중에 30%가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 명 중에 2명 은퇴한 건데 그거 가지고 좀 더 참지 그러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정치인도 필요하고요. 비교적 적은 사람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지만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배척받는 정치인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도 생태계인데 한 종만 있어가지고 정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정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전문가처럼 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온 국민이 전문가인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교육제도고 하나가 정치예요. 주권자들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제 식대로 살았습니다. 정치하면서. 후회는 없고요. 이런 정치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끔씩 이런 사람도 있는 정치가 모두가 똑같은 정치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냐. 그리고 한번 정치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 이것도 고정관념이다. 좀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지금 안철수 교수 역시 말씀도 언어로 하시고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치할 때의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할 때 저를 미워하셨던 분들 이제 정치 안 하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본인이 해결 못하면 타율적으로 나중에 해결됩니다. 어차피. 그런 거라고 보고요. 참 때로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진짜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 더 넓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광우병 쇠고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무리가 있었죠. 저도 정치를 하는 동안 또는 장관을 하는 동안 그런 비판과 공격을 엄청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진보 진영 사이, 진보적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신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로 찍혀 있었고요. 복지를 시장화한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수백 개 단체의 연서명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명되었을 때도 연서명해서 수십 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고요. 퇴임하고 나서는 200여 개 단체가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분들의 주장이 다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리한 주장이 많죠, 그 안에는. 그렇지만 저 사람이 왜 주장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장하는 바 내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많으나 저 문제를 제기한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뭐 제가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국민불시민님장 이런 걸 그분들이 주셨는데 군말 없이 받으려고 그랬더니 실제 전달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언론에서만 받은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거라고 봐요. 그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이것도 저는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봐요. 무리가 있으나 그래도 여기가 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틀렸다는 것이 저 사람이 옳다는 증거가 되지 않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요. 둘 다 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거는 주권자로서 자유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터치할 거는 못 되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 정의관념을 건드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의 권력층, 여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야권의 승리만이 선이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정의가 승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고요. 이건 아무나 권력을 가지는 제도예요. 훌륭하든 안 하든 표를 많이 얻기만 하면 사기를 쳐서든 거짓말을 했든 표만 많이 받으면 돼요. 그죠? 선거로 뽑힌 지도자 중에 나라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히틀러도 나치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총리가 됐고 총통이 된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종신집권 체제인 유신체제를 선포하기 전에 삼선 개헌하고 마지막 선거 유세해서 겨우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때 다시는 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그 해석을 이제 그만 나오나 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가 필요 없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행위는 악이에요. 그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또 야당을 뽑으면 돼요. 우리 민주주의 선거제도,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임기를 제한하고 복수정당제를 허용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서 국민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권력을 아웃시킬 수 있는 제도,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고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왜 살아남았냐 하면 다른 어떤 제도와 견주어 봐도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짓을 아주 많이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도록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명국가의 모든 나라들이 이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적 정치제도를 받아들인 데에는 이 제도가 훌륭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이 아니라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나라를 많이 망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살아남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당의 승리가 선이고 어느 정당의 패배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 주장이죠.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피책 안에 다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느 당, 어느 정치 세력의 승리하는 것만이 선이다. 또는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민주주의를 생명력이 강하게 만들고 있는 장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 사상의 자유, 그 토대 위에서 복수정당제, 공정한 경쟁, 그럼 상호 견제, 헌법기관 사이의 상호 존중,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골간인데 이것을 해치는 행위는 나쁜 거죠. 지난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걸 정말 많이 했고요. 환경부를 국토부 산하기관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국정원장 독대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선거 개입하도록 만들었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예요. 그 전에 뭐 새누리당 당직자들의 디도스 공격, 선관위에 대한 이런 게 반국가 범죄죠. 그냥 위험한 사상을 막 뜯어낸다고 반국가 범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를 예찬하고 뭐 혁명을 선동한다고 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행위가 국가를 해롭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반국가 단체, 반국가 행위,
무슨 국기를 흔드는 사건,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사건,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아쉬운 거는 지금 권력을 잡고 계신 분들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자꾸 제약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고소한 거는 취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망하는 탄원서를 내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면 복권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정치 과정에서 그냥 유권자들이 좀 과격하게 의사표시를 하다가 빚어진 정치 공방 속에서 나온 인들인데, 그거를 권력 잡고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누가 터무니없이 대통령 욕을 한다고 국민들이 거기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력 가진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넉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이 이야기를 전할 방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공박 514학번 오승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아까 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정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정의가 승리하지 못했다 하셨는데, 그런 생각하시기에 정의가 패배한 사회이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다면 정의가 승리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예.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 주제인데요. 정의가 승리한다, 패배한다, 이때 보면 그게 싸움으로 나타나죠, 항상. 싸움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의 깃발을 든 쪽이 모든 면에서 옳으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이제 노예제도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한 160년, 150년 전까지 미국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할 수 있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1861년까지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 링컨을 보면 1865년 초에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이 스필버그 감독이 잘 연출을 해놨더군요. 노예제도라는 것은 지극히 반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범죄적인 제도죠. 여러분 그게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이의가 없죠. 근데 그 멍청한 터무니없는 범죄적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왜 전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은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노예는 해방을 시켜줘도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라는 거라든가, 이런 거요. 아니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원래부터 노예로 사는 게 행복하다든가, 이런 류의 관념들 지금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념의 깃발을 들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믿지 못하는 망상은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1861년도까지 처음에 연방 탈퇴를 했던 남부의 미국의 플란테이션을 많이 하던 목화주들, 이른바 노예 노동에 의존하던 산업을 가지고 있던 그 주의 주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노예제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당시 노예 해방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동기, 논리, 이 모든 것도 완벽하게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우리의 도덕적 직관을 건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사진 볼 수 없죠? 됐습니다. 영화 링컨을 보면 링컨의 막내 아들이 집요하게 그 집사를 하는 이제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저씨도 어릴 때 맞았어요? 채찍으로,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은 여자아이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굶고 거기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독수리가 뒤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인데요. 그런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고통을 느낍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을 괴롭힐 때, 죽일 때, 학대할 때, 그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 심적인 고통을.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것이 노예제도가 야기하는 심리적 충격,
거부감은 그것이 우리의 정의에 대한 직관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평등하다는 것. 이게 도덕적 직관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칸트가 철학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모두에게는 도덕적 직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경험하지 않고 이성의 힘만으로 이 정언명령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정언명령 넘버 2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너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그게 정언명령 넘버 2인데요. 노예제라는 것은 우리들의 본능 속에 들어있는 정의에 대한 직관적인 직관, 이것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제가 폐지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든 논리가 옳은 건 아니라고요.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군하고 싸웠죠. 스파르타쿠스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감정과 충동에 휘둘리고 야망을 가지고 그대로 판단착오를 저지르고 욕심에 눈이 가리는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당연히 정의의 깃발을 들고 투쟁하는 사람들도 그 욕망과 충동이 다 있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그런 것이었다고 봐요. 우리들의 이성은 아주 완전한 것을 지향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강한 감정과 충동을 가진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고 체념하고 이것도 옳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인간을 불신하는 것도 옳지 않고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서 늘 정의와 불의가 함께 있고 많은 경우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또 가끔씩 우리가 옳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빛나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이 연속적으로 패배하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필연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A 아니면 B 이 사람의 주장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맞을 거야. 이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을 선택하고 정치인 후보를 결정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얘기겠죠. 나에게 이익되는 정책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라. 그러면 나의 이익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거라면 저 후보는 나의 이익을 내한테 이익을 주는 후보예요. 근데 나의 이익을 나는 사회의 공동선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만 만약 객관적으로 내가 얻는 이익이 사회의 공동선을 해친 대가로 얻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 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의로운 게 아니죠. 나는 이유가 있지만 그런 차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은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그들의 조정을 받거나 그들의 대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향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집단이고요. 참 보면 한심하고 대책 없이 보이는 야당, 그렇게 못나 보이지만 그래도 순정은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 사줄게. 이번에 마포에 새우젓병원 들어오면 다이아 반지가 문제야? 자기 내가 호강시켜줄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놓고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 파출부 다니게 만들어요. 그래도 순정이 있다면 저도 괜찮은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집권 세력 또는 보수 세력과 야당 또는 진보 세력 사이에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멋진 옷을 입고 아르마니 양복 이런 거 입고 라이반 선글라스 끼고 멋진 외제차를 몰고 타고 다니는 성격 나쁜 남자, 그리고 좀 지질이 공상이고 루저처럼 보이지만 우리 장기하 싸구려 커피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그런 인물이지만 그래도 순정도 있고 이런 좀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건 용서해도 무능한 건 용서 못해. 그렇지만 인생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둘 다가 이 두 세력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집권 세력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평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연대, 이성의 목소리보다는 여전히 감정과 충동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예. 아직 다 충족되지 못한 어떤 욕망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1,000불일 때, 1,000달러일 때 1인당 10만 명 중 자살자가 7명밖에 안 되는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 지 10년이 된 지금 5년이 더 넘었죠. 5년이 넘은 지금 10만 명 한 해 자살자 수가 35명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한지 제 마지막 질문이니까 제 주관적인 소견인데요. 우리는 지금 정조대왕도 마음대로 못 먹던 걸 막 먹고 살아요. 지금 정조대왕이 제주 해녀들이 채취한 전복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수라상에서 전복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제주도 먼 땅에서 전복 잡아서 물질해가지고 목숨 걸고 전복 따오는 그거 안 먹어도 된다. 그 전복이 진상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조대왕을 성군이라 그러죠.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가여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말은 해도 글로 표현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가여워서 글자를 만들어서 민중들에게 주셨잖아요. 세종대왕이 위대한 왕이에요. 한글을 창제한 것만 위대한 게 아니고 한글을 창제한 동기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산층만 되면 생전복 요리를 돈 2만 원, 3만 원만 내면 그냥 시컷 먹잖아요. 정조대왕이 함부로 못 먹던 생전복 요리를.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밥상이요. 조선 말기의 정성판서 밥상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높고 화려한 빌딩에서 살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만이에요. 여전히 얼마나 더 잘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물질로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 그 혼돈 속에 우리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누리당의 집권이라는 것은 그 욕망이 지배적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오케이? 현실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신하를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그것과는 좀 더 다른 가치, 다른 삶, 다른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 애착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정치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마음속의 변화가 정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욕망과 충동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굉장히 내면이 밝게 빛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자신이 자랑스러운 그런 이성과 감성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시간 오늘 아까운 귀한 시간 내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자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있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사셨구나 하고 그것도 공짜로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다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